안녕하십니까. 오이코스 인문연구소 공동대표 심귀연입니다. 오이코스 인문연구소 13차 학술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워크숍을 겸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PPT 자료를 화면에 띄우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곧 통일학 박사이신 최운학 스님님의 발제로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은 최웅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심 대표님이 소개를 해라 그러는데 소개는 나중에 할 때 같이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저는 김해 인제대학에서 북한학을 전공했습니다. 정확히는 그 북한 경제 쪽을 했었고 작년까지 객지에 있다가 작년 8월 30일 이후로 진주에 다시 제 고향이기도 하고 돌아와서 심 대표하고 인연이 되어서 오이코스에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게 제가 좀 발음이 좀 셀 겁니다. 임플란트 때문에 치아를 하나 발치를 했고 또 심한 또 경상도 사투리를 씁니다. 그래서 알아듣기 힘드시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중간에 책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한나 아렌트의 그 인간의 조건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 연말에 그 북한이 정찰 위성을 성공을 하면서 시성시가 갑자기 엄청나게 악화가 됐습니다. 그 정찰 위성 싸고 그리고 군사 합의 1조 사망 파기를 하고 그 이틀 뒤에 국회에서 그 비공개 학회를 했었고 또 그 다음 날처럼 DMZ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게 많아가지고 다른 내용도 좋지만 당장 우리 현실에 떨어진 전쟁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다 싶어서 내려오는 길에 심 대표님한테 전화를 해서 책을 지금 바꿔도 되겠느냐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 책을 먼저 사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죄를 드리고 다음에 제가 만난 걸로 보상을 해드리도록 하기 전에 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발제공을 할 책은 예루살렘의 아이 희만 이게 한나 아렌트의 책 중에서 전쟁과 가장 연관성 있는 책이 이 책인 것 같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전체주의 기원 혁명론을 읽어봤는데 지금 우리 다루고자 하는 주제와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전쟁과 가장 연관성 있는 이 주제였는데 결국은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하고도 약간 동일성, 괴리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미리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발제 순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책 이야기고 3장에 있는 거는 책 밖의 이야기. 책 밖의 이야기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우리의 현실에 대한 그런 문제. 예전에 절에 가면 그런 게 간혹 있습니다. 절간에 법당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 자그맣게 조고각하라고 그런 표현을 했었는데 우리 무릎 아래를 잘 살피자라는 그런 뜻이었는데 스님이 그 법당에 들어가서 종교인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법당에 들어 수행을 하러 가면서 내가 놓은 벗어놓은 신발 하나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게 어떻게 수행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사로운 것도 챙기라. 그런 뜻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오이코스도 가주 주제를 다루는 기후변화 또 포스트 휴먼 그런 큰 대의적인 문제도 있지만 당장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도 한번 돌아보자라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주제를 이렇게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시작할 거는 접근 자체가 여기가 사회과학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해온 분들은 거의 다 인문학적 관점의 접근을 되게 좋아하시고 선호를 하시는데 제가 전공이 또 그렇다 보니까 인문학적 접근은 조금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이루어지면 박식한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서로 좀 보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 아렌트인데 이분은 제가 2016년도 이분을 처음 제 아시는 분이
전체주의 기운이라든지 혁명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책을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읽지도 못하고 이렇게 오다가 한참 뒤에 다시 한나 아렌트를 소환을 해서 또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보이커스 덕분인지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때문인 걸로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주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 자체가 한나 아렌트는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독일 태생이고 하이데거 스승이자 연인 관계라고 그러는데 하이데거와 스포츠의 어떤 학문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상 기조에 일조한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제스로는 그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 게 있었고 최근에 인터넷상에 뜨는 게 2023년도에 칸트의 정치 철학이라고 옛날에 그 다시 이렇게 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저도 아직 사보진 안 했는데 이 책이 있다 그러는데 그 마지막 한나 아렌트의 그 직접 쓰신 건 아닌 것 같고 그 제자들이 예전에 했던 강의록을 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번 주제에 또 깔티프 달려있는 아돌프 하이만 이거 중요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보니까 같은 독일 태생이고 나이도 같았습니다. 1906년생이었고 독일군 장교였었죠. 영관급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계급으로 치면 한 중령에서 대령 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좀 억울하긴 억울하죠. 세계적인 안 좋은 이슈로 하다 보니까 영관급 장교라 그러면 보통 군대 조직의 거의 한 2%에서 3% 정도를 차지하니까 그 당시에 독일군이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인원이 거의 한 200만 명, 동맹군까지 치면 한 400만 명인데 독일군 200만 명 중에 0.3%면은 거의 한 5천 명인데 이 계급만 있어도 어떻게 이 사람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5천 명 중에 자기가 유독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자기가 모든 전범인 양 이렇게 돼버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요한 역할은 이 사람이 홀로코스트를 분산을 하고 어디 보내는 걸 최종 결정을 했고 결국은 도피 생활을 하다가 아르헨티나에서 체포 저는 체포라고 다른 관련 책들 보니까 체포표보다는 거의 납치였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하여튼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교수형에 집행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관련해서 세 가지 영화가 있는데 첫 번째 있는 거는 영화라기보다는 다큐였었고 세 개 다 동이 많은데 책도 그랬지만 제가 또 책을 공부하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읽는 걸 되게 싫어하다 보니까 되게 지루했는데 영화 자체도 거의 큰 이벤트 없이 쭉 이렇게 흘러가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지루할 수도 있는데 안에 내용을 조금만 알고 보면 깊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전에 본 거고 최근에 다시 하나를 그 영화는 그 아이언만 쇼를 최근에 또 한번 봤습니다. 시간 나실 때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몇 분 할까요? 우리 5시 반에 밥 먹으러 갈 건데 30분 안에 마치면 1시간 하셔도 돼요. 한 시간 하셔도 돼요. 1시간 네. 네. 한 시간 하셔도 돼요. 더 하셔도 돼요. 아니요. 안 먹기 30-40분만 하고 반응하셨어. 좀 시간 좀 맞춰놓고 오겠습니다. 네, 선생님 일찍 마치시면 우리 간단하게 질의 토론도 하고 갈 수 그래서 있겠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문학적 접근은 좀 선생님들이 서로 상호 보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책 내용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단어는 이겁니다. 악의 평범성. 이게 저도 여지껏 처음에 다른 의미의 접근을 강하게 받았는데 요 근래에 다시 한나 아렌트가 부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해자가 되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알려진 악의 평범성 이론과는 물론 아시는 분도 처음부터 아실 분도 있지만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해자가 안 됐던 게 무사요라는데 무사요가 이 책이 아마 언급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악의 팽범성을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실제로 많았습니다. 제 주위에.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악의 팽범성,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 아렌트가 아까 말씀드린 그 아돌프 하이만의 재판 과정을 그 당시에 미국의 교수를 재직하고 있었는데 체포 납치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 현장에 가서 재판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한 그 분석한 개념이 그 악의 팽범성 이론입니다. 이게 내용은 주는 팽범한 사람도 악을 저지를 수 있다, 혹은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게 그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한 악의 팽범성을 오해를 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었었죠. 그러니까 악인이 될 수 있다, 혹은 악을 저지를 수 있다라고만 했는데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럼 팽범한 사람도 누구나 다 악인 또는 악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의문이 제기가 된 거죠. 그런데 한나 아렌트가 하는 거는 무사유죠. 이야기하고자 하는, 아렌트가 말하고자 하는 악의 팽범성은 무사유의 삶에서 오는 인간성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 앞에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다라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안에 책 내용 하기 전에 이거는 뭐 굳이 중요한 건 아닌데 두 가지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홀로코스트, 이제 직접적인 이 재판에 밀리게 된 배경, 홀로코스트, 그 다음에 아돌프 아이만.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전쟁의 상처가 컸죠. 뭐 전쟁의 본성을 떠나서 그 600만 명이 학살된 사건이고, 그 중에 100만 명이 어린이였었고, 그 유럽에 있던 유대인의 3분의 2가 사망을 했을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실감은 잘 오지 않겠지만 어마어마한 거죠. 아까 또 말씀드렸던 아이히만은 첩보 기간에 이스라엘에서 체포됐었고, 실제로 이때 그 당시에 그 아르헨티나와 그 외교적 마찰도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불법으로 이스라엘 첩보 기간 모사드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 당시에 그 범죄 인도 조약이라든지 이게 돼 있는 상태도 아니었는데 불법으로 납치해서 불법으로 바깥으로 빼왔으니까 아르헨티나에서는 당연히 이의 제기를 했고 외교적 마찰을 빚었고, 결국은 이스라엘에서 보상을 지급하고 아이만 돌려보내지 않고 그렇게 그냥 재판을 진행했죠. 나중에 또 다시 문제가 된 거는 재판이 있죠. 재판이 이게 정말 이스라엘이 전범 척결이 목적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그 당시에 1948년 이스라엘이 정상적인 절차인지 부정상적인 절차인지 국가라는 것을 설립을 하고,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정당 국가라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래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분할 내지는 뭐 어떻게 해갖고 들어가게 됐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국가적 위상 그런 게 그 당시에는 상당히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국가적 위상을 찾기 위해서 어떤 쇼를 한 건지, 안 그러면 진짜 나쁜 짓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거는 양분된 시각은 학자마다 많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자 개인 몫의 판단에 맡기는 게 맞겠습니다. 본격적 책 내용입니다. 그 위에 있는 거는 지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 책 내용을 하는 거고, 밑에는 그냥 구현 설명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악의 팽범성에 대한 반론, 이건 책의 내용은 사유할 수 없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를 수행할 수 없었다. 40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론은 그것 같습니다. 팽범한 사람도 악인이 될 수 있다거나 인간의 내면에 악마가 내재해 있다는 뜻이 결코 아니다는 거죠. 악인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악행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팽범한 사람도 악인이 될 수 있다의 개념이 아니라 악행의 동기가 무사유로 인해 행동이 진부 또는 천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해석되기로는 악의 팽범성이라는 말 때문에 해석에 대한 논란도 많았습니다. 실제 일본 같은 경우는 팽범성이라는 게 아까 말했던 그 해석의 의미가 상당히 오해에 줄 소지가 많아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뒤에도 아까 있을 것 같은데 진부성 혹은 저속한
그런 쪽으로 이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번역이 그렇게 됐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바로 그 해석의 논쟁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렇게 내용을 쭉 보니까 행동성보다는 악의 진부성 혹은 뭐 정박한 서숙함 직수로 보면 그 정도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본어판에도 그게 이 악의 평면에 대한 이유로는 이렇게 옆에처럼 어리석은 악의 범죄, 범한 악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이 무대가 되어버린 정의의 집인데 실제 정의의 집이라고 그러는 것은 재판 법정이죠. 근데 이게 정의를 찾아야 될 그 재판정이 그냥 무대가 되었다는 거죠. 실제로 아까 그 처음에 봤던 그 아이히만에 대한 그 영화 제목이 아이히만 쇼였습니다. 쇼. 그렇게 보면은 그게 어떤 다른 시각에서 볼 때 아이히만을 그렇게 불법 체포 또는 그렇게 납치를 해서 재판을 이루어졌다는 게 뭐 한두 사람의 시각만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아까 처음에 그 영화 세 편 중에 제일 오른쪽에 세 번째 있는 게 영화 제목이 아이히만 쇼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목적은 이스라엘 어떤 그 국가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그 시대 상황을 봤을 때 48년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국가를 건립하고 나서 70년대 오면서 이스라엘의 그 국내적 상황으로 볼 때는 아마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상당히 필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 계급의 5천 명 중에 한 명을 이렇게 법정에 세워서 했던 거는 전범 측결의 목적도 있겠지만 다른 목적도 있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로 전범 측결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그 가장 첩보 정보기관이 가장 큰 데가 일단 여러분 잘 아시는 CIA가 있고 KGB는 지금 아주 소련이 해체됐으니까 KGB는 없었다 치고 두 번째가 영국의 SIS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영화 제임스 본드가 나오는 영화 007. 007이라 보면은 그게 SI 소속인데 SIS가 두 가지가 있는데 MI5가 있고 MI6가 있는데 MI5는 국내 정보를 하고 MI6는 그 해외 공작. 솔직히 뭐 이게 정보기관이라고 말하지만 CIA도 그렇고 첩보기관, 공작기관이죠. 내가 저 나라에 전쟁이 필요하다 싶으면 내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게 어떤 공작기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제임스 본드도 쉽게 보면 SAS 중에 MI6에 소속된 영화지만 농담이지만 그 MI6에 소속된 그 제임스 본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가장 정보력이 강한 게 그 모사드입니다. 이 모사드가 만일 그 당시에 정보력과 그 당시의 규모가 그만한 조직이 있었다 그러면은 실제 전범 측결의 목적이 있었다 그러면은 납치를 해오지 않고 아르헨티나에서 첩기를 아마 했을 거라고 대부분 보죠. 그러면 굳이 그 사람들이 5천 명 중에 한 사람을 데려오면은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라는 상당한 일구심을 가지게 일으키기에 충분했던 그때 국제 정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그 유대인을 학살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기서 책에 있는 내용처럼 184페이지에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을 그 마다가스카르로 이주를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학살이 아니라 옮겨서 거기서도 앉아 환경 자체 먹는 것 노동 강도를 심하게 해서 자연 도태라는 것은 자연 감소. 이게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학살을 하지 않지만 죽음의 상황까지 내몰게 해갖고 자연 감소로 시키고 나머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결국은 그 반제 독일의 치매행위라고 들었습니다. 반제 회의를 통해서 10여 명이
그 당시에 참석을 해서 이주도 전시라든지 모든 상황에서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최종 해결을 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종 해결은 이게 말을 안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학살이에요. 학살. 죽인다는 거죠. 이게 실제로 사용됐던 그 언어였었고 어떤 이게 언어에 따라 그걸 직접 학살을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계속 이 단어를 쓰면은 사형이라든지 그런 단어를 쓰는 것보다는 최종 해결이라 하면은 죄책감이 덜하다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냥 언어 농단이라 하는데 모성을 띈 언어지만 그건 말장난이죠. 좋은 말로 하면 뭐 언어 농단이지만 실제 언어 농단은 이게 인간의 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빈말하게 일어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앞번 대통령 선거와 그 앞번 대통령 선거를 봤을 때 똑같은 신문 사설에 봤을 때 인면 탑 기사가 어떤 대통령이 당선될 때는 국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지를 받지 못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했고 그 몇 년 뒤에 다시 대통령이 됐을 때 똑같은 49.5%와 7%가 당선이 됐을 때 국민의 절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은 대통령을 표현했을 때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습박한 것처럼 내리에 박힌다는 거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표현과 절반에 육박하는 했을 때 의감이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은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일단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도 마찬가지로 말장난을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재판정에서 무죄라고 주장했죠. 아이히만은 그 변호사가 내가 했던 그 워딩이라고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내몰리는 거 죽음에 내몰리는 것에 대해서는 신 앞에서는 내가 유죄를 받을 수 있지만 법 앞에서는 나는 무죄다. 왜? 국가가 시키는 일을 충분히 수행을 하고 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에 시키는 일은 나는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법정에서는 학살은 했지만 무죄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논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렌트가 했던 게 이제 두 가지 문제를 지금까지 책 내용에서 재판 과정에서 첫째는 개인의 문제, 윤리적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한 개인의 문제가 있고 또 언어적 문제. 그런 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말장난의 제의식을 인식하지 못한 그런 언어적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실제 그 표현으로는 그 치밀하게 조작된 언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제거, 박멸, 학살 같은 그런 단어는 일전은 쓰지는 않았다 합니다. 그냥 최종 해결, 특별 취급 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근거로 해서 아이히만은 무죄를 나는 그렇게 600만 명을 학살했지만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던 근거가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렌트가 유죄인 이유를 설명했죠. 이 워딩은 그 EBS에 보면은 이걸 제가 담으려 했는데 이게 회원이 안 되면 동영상이 한 4분 몇십 초 되던데 이거 담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워딩만 제가 따왔는데 아렌트는 저 무죄의 주장에 대해서 아니다. 당신이 유죄인 이유는 생각의 무능, 말하기의 무능, 행동의 무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국 보면 앞에 했던 말들과 말씀드린 말과 비슷하겠지만 아기 펭구성 이론에 의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아이만을 품고 있다. 그게 펭구만 사람도. 그러나 누구도 아이만이 될 수 있다면 누구나 아이만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내가 되고 안 되고는 사유가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 차이는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사유를 하고 안 하고 자체가 그 문제가 의심이 아니라 의문. 국가가 이런 명령을 내렸을 때 아무리 국가지만 나는 공무원이지만 이게 정당한가 안 한가 의심이 아니라 그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만이 이야기하는 게 당신은 이런 이유 때문에 무죄가 아니라 유죄라고 주장을 했었죠. 앞에 보았던 그런 게
물론 직접적인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쟁의 내용과 약간 뭐 다른 내용이지만 결국은 사유도 있지만 맹종이죠. 맹목적인 복종, 생각 없이 맹종, 맹신. 그게 문제가 뭐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우리 현재 사회에서도 많이 나타나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저는 지금도 너무 심하게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정의라, 정치적에서 사회적으로 정의를 봤을 때 본래 정의라는 거는 옳고 그름인데 원래 그게 이제 명제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정의를 이야기를 할 때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고 싫음이죠. 내가 좋으면 정의가 되는 거고 그게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게 그때나 1차 대전 때부터 해가고 1900년대부터 시작해갖고 2000년을 넘었는데 지금까지 상존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사유의 개념이 옛날의 이야기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 찍은 사진이 아니고 아까 말했던 2010년도에 한나 아렌트를 처음 저한테 소개시켜주신 분이 얼마 전에 얘를 한 보름 됐나? 보름 전에 미국 가면서 찍어 왔었고 실은 제가 지난달에 출국하기 전에 그분은 여름 방학 때 한 달, 겨울 방학 때 한 달을 미국에 가시는 분인데 12월 달에 우연히 만나서 다음 달에 한나라에 대해서 간단한 발제를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뉴욕 간다. 그래서 그 바드 칼리지에 내가 가보고 올게 하고 사진을 올려줬던 게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인데 이게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한나 아렌트의 무덤이고 오른쪽은 원래 자기 친구의 집에 있었는데 지금 한나 아렌트 센터로 쓰고 있답니다. 그분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아까 얘기했던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학문적인 판단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기 설명하냐면은 나와 또 다른 자아인 나 자신이 행하는 조용한 대다. 나와 내 속에 내면에 있는 나와의 대화다. 생각 없으면 바로 자신과의 내적 대화가 부재한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이분께서는 사유를 이렇게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아마 기회가 되면은 저도 가보고 싶은데 갈 수 있는 기회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에는 책 안에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책 밖의 전쟁, 2장에서는 책 안의 전쟁, 지금 3장에서는 책 밖의 전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전쟁이죠. 한반도가 내가 속해 있는, 내가 나고 자라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전쟁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반도를 두산 국제정세 요약을 한 게 2차 대전 냉전 시기 이전에까지만 해도 민족주의가 있었죠. 그때와 지금의 다른 건 뭐냐면 그때는 이념 민족주의였어요. 공산진영과 자유민주주의의 진영이 대립이 돼 있지만 지금은 이제 자원민족주의 이념보다는 예전에는 그 땅을 지배함으로 해서 내 시장을 만들었던 거고 그게 전쟁의 목적이었으니까 처음에 지금은 내 땅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민족주의를 결정한다는 거죠. 지금 미국의 기업, 지금 반도체, 또 히토류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세도로 또 다른 그때와는 다른 또 다른 민족주의가 생겨나게 되고 결국은 이게 이제 탈동조화 현상, 디커플링을 이렇게 됐었고 저도 80년대 학번인데 한참 그때 유행했던 게 뭐냐면은 늘 우리나라 TV에 보면 하루에 수십 번을 뜨는 게 글로벌화, 세계화. 그때는 자본이 많은 나라는 기술과 자본을 투자하고 약간 그보다 자본과 기술이 떨어진 나라는 생산을 담당하고 그런 식 구조가 됐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그렇게 되면은 선진국과 중진국, 후진국이 골고루 어떤 혜택에 따른 어떤 선순환의 역할을 했었는데 디커플링이 되고 나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반도체도 대만의 TSMC도 거의 전 세계 반도체 절반 가량을 파운드리 산업, 위탁 생산, 개발 생산하는 위탁 생산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에 공장을 안 두면 안 돼. 삼성도 마찬가지. 미국에 공장을 안 지면 우리나라에서 못 팔아. 다 이런 거죠. 그러면 또 중남미 국가는 이제 그 히토리 같은 희귀 광물 자원 또 2차 전지에 관련된 그런 장도 그럼 나도 이거 마음대로 안 줘. 그러니까 모든 게 스톱이 되고 지금 엇박자가 나게 되고 톱니바퀴가 지금 제대로 물려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국제 정세가 왜 우리 한반도 정쟁하고 연관이 있냐 하면은 실제 우리 자생력으로 한반도 문제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근거에 의해서 국제 정세의 하위 변수로 한반도 평화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특히 미중 간에 지금 우리 그께서는 그 국제 정세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 무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국제 정세 대략적인 거는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야기하죠. 이게 두키데스의 함정.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영화 300이라고 저는 이제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 300 혹시 보신 분은 아마 이게 그 필리폰네 소스의 전쟁사에서 보면은 이게 그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그 안에 내용 중에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건 아테네의 부상과 스파르타의 섬이던 두려움 때문에 이제 스파르타가 그 지중해 권역에서는 내가 왕이다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아테네가 서서히 몸집을 굴리면서 힘을 가지고 하니까 스파르타에서는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그 형국이 지금 동아시아에서 한반도가 있는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죠. 지금 대만, 인도, 한반도 이쪽에서 그 정도 지금 중요한 지역이 되고 예전에 무역상의 무역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태평양을 차지하기 위한 중국 입장에서는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이 봉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수세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지금 동아시아에서 재현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게 갈등이 표면화된 거는 2016년도였었죠. 2016년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중국이 그 당시 2016년도에 조강 획득해 보면은 조강 전 세계 생산량의 51%인가를 중국이 한 나라에 썼다. 그 철강을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2016년도 이전에는 계속 중국이 거의 뭐 10%에 가까운 엄청난 경제 성장률을 계속 진행해왔고 물론 그 진행률이 결국은 미중 패권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했지만 2010년대 중국의 건설 경기가 헝다이고 우리 문제가 헝다이 그룹도 있었고 그 부동산 경기가 출現해서 국내 생산된 철강을 소비를 못하니까 결국 팔아야 되고 팔다 보니까 정상적인 가격에서는 판매가 안 되니까 덤핑을 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안 되라고 제동을 걸었고 그래서 그게 싸움이 되니까 미국이 해피가 안 되면은 중국산 수입물에 대해서 관세를 25% 부과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중국은 또다시 미국산 수입에 대해서 너도 관세를 25% 먹게 해가지고 싸움이 그때부터 본격화 양상을 이게 됐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그 대부분의 그 무역 전쟁 자체를 그냥 그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는데 실제로 그 이면에 보면은 무역 분쟁은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실제적으로 안에 내면적으로 보면은 기존 강대국가 이 자리를 내가 패권을 쥐고 있는데 새로운 강자가 생기니까 너는 안 돼. 내 자리는 지켜야 돼. 너는 안 돼. 압박하는 현상. 강대국과 강대국의 그런 충돌로 보는 게 정치학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전통 기조와 중국의 지금 꿈꾸고 있는 전통 기조가 크게 압축을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노. 이 팍스 아메리카노는 그게 팍스가 아마 그 신화에 나오는 그 평화의 여신 신의 이름이 팍스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 힘과 나의 자본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기여를 하겠다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이었고 그러니까 나 위에는 안 돼라는 그런 기조가 살아있었고 그러니까 중국을 억압하게 되는 거고 중국은 또 거의 한 십몇 년을 경제 성장률이 2% 3%대에 있을 때 중국은 10몇 프로까지 넘기까지 경제 성장률이 되니까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됐죠. 그래서 그 중국이 가지고 있는 팍스 아메리카노에 대비되는 중국의 핵심 정책이 중국몽이라는 게
있죠. 이 핵심 내용은 샤오캉이라 그러는데 모든 인민들이 복된 삶을 누리는 사회를 샤오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핵심 목표 중에 그 중국몽의 꿈꾸기 중에 그 중국의 그 비전을 제시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의 100년이라는 비전. 한 개는 지났죠. 한 2021년, 21년도에. 그게 중국 공산당 창당의 100주년. 자기는 잡병을 합니다. 그때 첫 번째 두 개의 100년 중에 첫 번째 100년은 우리 목표를 달성했다. 그럼 남아있는 두 개의 100년 중에 하나의 100년이 49년도입니다. 그게 다가오는 거죠. 이때가 중국이 우리가 세계의 초인류 국가가 된다. 미국을 제치오라는 나름의 꿈을 가지고 있는 게 함축적인 게 중국몽. 이게 두 개가 박스 아메리카와 중국몽이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두 개를 제가 PC가 놀림이 이게 자주하면 두 개를 사진을 합치려 했는데 뭐 따로따로 두 개를 했고 합치지를 못했습니다. 좌측은 미국이 하는 정책이고 우측에 두 개가 중국의 정책입니다. 미국이 하는 거는 지금 그 핵심은 그죠? 인도 태평양 전략. 그 동아시아의 지배력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게 그죠. 그다음에 또 다른 게 커드라고 했는데 한때는 또 그게 있었죠. 커드 플러스라 그래가지고 커드에는 우리가 4라는 숫자 안에 포함은 안 됐지만 미국이 확장을 하기 위해서 커드 플러스를 만들 것이다라고 했던 게 그 안에 추가로 들어갈 나라가 뭐 한국, 베트남, 뉴질랜드 등을 언급을 했는데 아직 플러스까지는 되지 않았고 이게 미국의 그 정책이고 중국의 정책은 그 1대1로가 도래선입니다. 1대1로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뭐 설명 안 하고 잘 아실 겁니다. 두 개의 길, 한 개의 띠와 한 개의 길. 한 개의 길은 내륙으로 있는 거고 하나의 띠는 해상선, 가상의 선이죠. 하나의 띠를 형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군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하고 있는 그 도련선이라고 있습니다. 도련선, 섬을 세 체인으로 긋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두 개의 도련선인데 첫 번째 도련선이 1도련선이 있고 더 멀리 내다보는 태평양에서 멀리까지 하는 가상의 그 우리 국토 방위의 선을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개가 사진으로 보시면 미국이 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 커드와 1대1로와 도련선이 똑같은 지역이라는 거죠. 같은 지역에서 서로가 내 힘을 발휘하겠다고 하니까 자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한 제 손에 그림을 내가 쉽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PC 조작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머리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 동아시아 정세에서 그 대만 전쟁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대만 전쟁이 우리 한반도 전쟁과 상당히 밀집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민진당 후보가 대만 총통이 되었고 국민당 후보는 뭐 거의 비슷한 오차범위의 숫자까지 뭐 추격을 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친미적인 성향의 민진당 후보가 당선이 됐고 중국에서 아마 조금 해상 전략은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우려는 되고 있는데 반면에 또 바이든은 다행히 어차피 대만은 중국이니까 대만의 독립은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서 일단 잠을 재우고 있는 상태인데 화약고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강관계는 뭐 역사, 문학 쪽에서 아마 더 아실 겁니다. 이게 2차 국공내전 이후에 국민당의 그 장제스가 이제 공산당에 밀리면서 후퇴를 했고 만들었었고 지금은 우리나라처럼 비슷한 상황이죠. 이게 전쟁에서 이렇게 밀려나는데 이게 독립국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처럼 분단이 되는 분단국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양측은 좀 애매한 두 개의 국가가 아닌 특수한 상태의 관계.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남북 관계 설정인 게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게 특수 상태의 관계 7.4 남북 공동성명에 두 개의 국가가 아니라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특수한 관계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대만과 중국이나 남북 관계를 척하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시작된 전쟁은 뭐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은 그렇습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도 마찬가지 헌법에 보면 중국 헌법도 대륙을 포함한
대만의 부속 도서까지 우리도 그렇죠. 한반도를 포함한 부속 도서를 포함되어 있고 중국의 헌법에도 중국의 영토는 대만을 포함한 영토를 포함한다 되어 있고 대만의 헌법에도 보면은 똑같습니다. 대만을 포함한 본토를 다 포함한다고 영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헌법적으로 보면 서로가 같은 나라죠. 대만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한반도를 포함한 부속 도서를 포함한 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하여튼 상황이 이게 대만과 이게 비슷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왜 대만에 신경을 써야 될까 하는 게 중요한 게 지금 대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우리가 쉽게 발을 빼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외교를 지금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돼 있는 것 같고 문제는 뭐냐면 양안 관계에서 최악의 상황인 전쟁을 가정할 때 한국은 자유롭거나 혹은 중립적인 입장을 말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안 됐죠. 벌써 미국 쪽에 깊숙이 이렇게 개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원을 하면서 우리의 핵심 외교 전략은 아태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태 전략은 우리는 미국의 전략에 편중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중국과 미국이 싸우고 있는데 대만 때문에 미국이 혹은 중국이 한반도를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이죠. 이게 미군 부대도 있고 유엔군 사령부도 있기 때문에 자연히 또 우리의 지도자가 앞으로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전쟁에 개입을 해라, 전쟁 물자를 넣으라 할 때 당당하게 놓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대만 전쟁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우리 외교적 상황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만 양안 관계를 이렇게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양안 관계는 아까 다 아시죠? 양국이라고 표현을 놨습니다. 서로가 양국이라 쓰면 두 개의 나라로 인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양안 양쪽에 해안을 마주 보고 있다 해서 양안 관계라고 그러고 우리도 그럽니다. 꼭 정식 국호를 놨습니다. 저쪽에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쓰고 그냥 굳이 필요할 때 지칭이 필요할 때는 그냥 북측, 남측 그렇게 해서 북한 남한 쓰면은 우리는 수행하는데 북한은 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굳이 호칭을 할 때는 북측, 남측 이렇게 표현을 하죠. 중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아까 위험했던 게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자유롭거나 중립이 가능하지 못하다는 건 그 이유는 한국군의 주둔 중인 미군과 기타 병력이 전쟁에 개입할 소지가 많다는 거죠. 현재의 우리나라 입지를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대만에서 양안 관계에서는 되도록이면 문제가 발생이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우리 평화를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국제관계 뒤에 이제 우리 이야기, 정말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38선이 지금 이렇게 1953년 7월 27일 날 설정이 되어가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38선을 하려고 하니까 40도선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게 6월 25일 날 전쟁이 발발하고 우리가 낙동강 재선까지 후퇴를 했다가 다시 밀고 올라가면서 도중에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더 진격하는 와중에 중국이 그랬죠. 더 공격을 해 올라오면은 중국으로 당연히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죠. 북한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중국이 위협적이니까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전쟁을 개입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올라오지 말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당시에 그 메가드는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그 유엔에 그 유엔군에 참전했던 그 17개 나라 중 한 나라 영국이 제안을 했죠. 서울을 수복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말고 40도 선에서 정주하고 함흥 저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게 그 40도 선입니다. 저기서 꺾고 더 이상 우리는 올라가지 마자. 그러면 중국이 개입을 해서 확진이 되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메가드 영국이 안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에서는 의논을 했습니다.
내놓는데 메가드는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끝까지 밀려와서 수복을 해야 된다. 끝까지 다 차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결국은 그 40도선에서 확정이 되지 않고 계속 전쟁을 이어가지고 결국 3년 뒤 1953년 7월 27일까지 전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먼저 서에서 동해에서까지 1292개의 말뚝이 있습니다. 거리마다 그 두 개를 가지고 국경 아닌 국경을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 중간에 있는 거는 지난달에 그 철원 안에 있는 그 비무장 지대 안에 들어가 찍은 지대 사진이고 제일 오른쪽에는 그 1953년도에 그 저 말뚝이 저렇게 아까 얘기했던 1292개의 말뚝이 세워졌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 얼마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과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무슨 날인가 거기서 회담을 하면서 예전에 지금 이 말뚝은 그대로 있습니다. 1992가 소출된 건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게 복원을 다시 하려고 하다가 북한과 충돌이 있어가지고 못 안 했죠. 그냥 그대로 두고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 현재의 그 비무장지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진주에 그 너운이 있죠. 진양호.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 그 너운이라고 했는데 그게 정확하지는 않는데 그게 옛날 널무니에서 변형이 된 건가 아닌가 그건 모르겠는데 실제 지금 우리가 쓰는 그 판문점 어떤 분단의 상징처럼 있는 판문점이 본래 이름은 널무니였습니다. 널무니 이게 왜 판문점으로 바뀌었냐 하면 북측, 미국측 그다음에 그 중국 군측이 전쟁을 그만하다 정년회담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하느냐? 그럼 여기서 하자라고 개성쯤에서 하자 이렇게 하다가 자리 옮겼는데 그럼 여기서 하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연락장교들이 위치를 설명해야 되는데 널무니 하려면 중국 연락장교가 마땅히 표현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걸 한자로 표현한 게 판문 이렇게 널찍한 판자로 된 다리가 있는 그 가게가 있는 그걸 하다 보니까 판문집이 된 거고 원래 그 이전의 지명은 널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판문점 획격하게 중국 연락장교가 판문점 이름을 짓게 돼버리게 된 거죠. 중간에 죄송한데 그러면 일단 능이라고 하는 데가 진양호잖아요. 근데 그게 판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확실치는 않는데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봤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역사사에 물어보지는 안 했습니다. 지금 동네가 지금 판문동 돼 있잖아요. 진주에. 예, 맞아요. 판문동이에요. 그 옛날에 우리 그다음에 널문이라고 너운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 맞아요. 능.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고 요 근래에 2018년 19년 한참 어떤 희망이 붙을 때 늘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게 종전협정이라든지 평화협정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시간이요. 했는데 실질적으로 남북 간의 분위기를 또 우리가 종전협정, 평화협정을 맺었을 때 그 관계에 대해서 문서상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국제적인 관심사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종전 휴전 협정을 할 때 실제 옆에 사진 보면은 김일성 그 당시에 인민군 총사령부 사령관 김일성이었고 그 다음에 인민지휘군 사령관 그 병덕회 풍도가라 그러는데 병덕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사람 남자 한 사람이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글라크 그 세 사람이 했는데 싸움 우리가 그만하자 잠시 멈추자라고 약속을 했던 게 문서상에 이 세 사람이 했는데 그럼 한참 뒤에 문서를 제껴놓고 우리가 하해하자라고 문서를 조항했을 때 이게 같은 국제법상 실효성이 있느냐가 논란이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말도 있었고 서면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싸움의 주체는 남북 간이니까 전쟁 당사국은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는 했습니다. 이제 30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그 평화협정이라 그러는 게 이게 또 한번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그 평화라는 그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법적인 평화 있고
그다음 사실상의 평화가 있는데 그 법적인 평화는 아까 얘기했던 조약, 문서상의 그런 거는 법적인 평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디주로 피시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사실상의 평화는 그냥 평화 정착이는데 유럽의 EU처럼 뭐 어떤 조약이나 문서 없지만 그냥 우리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사실상의 평화 형태가 있는데 간과해야 될 게 우리가 북한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서류상의 문서를 받아야 된다고 많이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법적인 평화의 조약을 했다고 해서 사실상 평화는 출제는 안 끝나는 거죠. 지속 가능성의 한계는 부닥칩니다. 그래서 이 관리도 일부 좀 성급하신 분들은 무조건 도장을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바꾸게 된 실질적인 연관의 이 이야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그 국회에서 학회를 하고 이틀 뒤에 DMZ를 가고 방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젊은 친구와 같이 앉아 갔는데 그 다음날 그 9.19 군사합의 1조 4망을 그 폐지가 우리는 안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1조 4망은 항공기 비행기 다니는데 대한 강인데 실제로 우리가 그날 첫날 첫 항공 절탈대를 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갔던 젊은 친구가 하나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유엔에서 파견한 군대가 있는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거 얼핏 그냥 흘려들었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유엔이 파견한 군대가 어디 있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다시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유엔에서 파견한 군대가 어디 있죠? 라고 하니까 유엔사 판문점을 깔아놓은 유엔사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유엔사는 유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구입니다. 우리나라에 파견되는 거. 저때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UNC라 그러는 거는 그냥 미국이 주축이 된 17개 나라의 군사적 집합체입니다. 다국적 연합군이죠. 근데 그 친구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유엔군이라 그러는 거는 우리가 동티모르에 해보면은 유엔군은 항상 차량과 장비는 흰색, 모자는 푸른색 철모나 베레모로 쓰고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 있는 유엔사라 그러는 거, UNC라 그러는 것도 유엔에서 파견한 군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우리 이야기인데도 이런 오해를 착실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 해서 결정적으로는 이 친구 때문에 갑자기 책을 바꾸게 된 거니까 저한테 책 사신 분들은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이 친구를 소개시켜 줄 테니까 웬만하면 이 친구한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UN PKF와 UNC는 확연히 다릅니다. 유엔에 파견한 군대는 아까처럼 그렇게 평화 유지의 목적으로 이렇게 직접 파견한 파란 철모나 파란 베레모로 쓰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미국이 만든 다국적 연합군, 그냥 유럽에 있는 나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엔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물론 유엔에 지위는 받고 있지만 유엔하고는 상관없는 유엔군, 유엔사입니다. 유엔에서 한때 거기 돼가고 유엔에서 공식 해명을 했죠. 우리나라에 와 있는 UNC는 그 안전보장 이사회나 사무총장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유엔군 사령부의 행동은 유엔의 공식 입장이 아니므로 유엔 관할 하에 있지 않으므로 해산 명령은 유엔이 아니라 미국이 가지고 있다. 말씀이 있으니까 유엔에서도 이렇게 직접 이렇게 해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산은 유엔이 하는 거 아니라 이 사령관도 유엔에 선임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선임하는 거죠. 자기관리가 지금 계속 유엔군 사령부는 미국이 계속 하고 있는 상태고 이게 UNC가 있는 게 정말 한때 트럼프가 주둔기를 올려가지고 출근시킨다고 했는데 우려점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전력의 기지화되어 그러니까 좀 우려점이 있어갖고 상당히 좀 있는 것 자체도 좀 우려스럽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는 북한 핵입니다. 북한 핵 진격에 대하여 보면은 하노이 회담 2019년도 하노이 회담 전에는 북한이 핵 전략은 뭐였었냐면은 핵을 할 건지 경제를 선택하는지 선택의 기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제를 선택하려고 김정은이가 하노이까지 갔었는데 노딜로 끝나는 바람이 안 됐지만 노딜로 끝나고 나서 지금의 북한의 정책은 옛날에는 핵 또는 경제의 선택의 기로를 쓰는 반면에 지금은
가지고는 핵으로 경제를 이룬다라는 정책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면서 노딜이 됐는데 노딜의 이유는 뭐 북한은 단계론을 얘기했고 트럼프는 모든 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돼버리고 실제로 그게 정확한 양측에서 정확한 결례 이유는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지금 언론사를 종합해 보면은 핵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의 핵, 지금 현재의 핵, 미래의 핵. 핵이랑 세 가지 있는데 여기서 완전 이미 만들어진 핵, 이 밑에도 있지만 이미 만들어진 핵무기, 그 다음에 현재의 핵 프로그램을 포기를 할 수 있다. 그것과 그 미래의 핵 시설까지 트럼프는 다 요구를 했고 세 개 다 내놔라. 과거, 현재, 미래 핵까지 다 내놔라고 했고 김정은이는 현재의 핵과 미래의 핵은 포기를 할 수 있다. 핵 프로그램 생산 시스템 내가 스톱한다. 대신에 만들어진 핵은 일단 어느 기간까지 내가 보유를 한다라고 이야기해서 회담이 결렬했죠. 김정은도 선택은 그럴 수밖에 없었죠. 카다피가 핵을 포기하고 암살되는 것을 봤을 때 김정은이가 만들어진 핵까지 포기를 할 수는 없었겠죠. 국제 정책상. 10분만 더. 아 괜찮아요. 그럼 가장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 보시면 그냥 뉴스를 보는 이해 정도로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북한의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그 무기가 네 가지죠. ICBM 흔히 하는 ICBM, ILBM, KN-23, KN-25.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북한의 그 핵무기는 지금 상당한 단계가 갔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그는 시험 발사가 아니라 발사 훈련입니다. 이게 개념이 뭐냐면 시험 발사는 개발 중인 거고 발사 훈련하는 거는 부대에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특징적으로 보면 소형화, 투급과 다중화되어 있는데 소형화라는 거는 이게 또 중요한 게 다탄두를 만들 수 있는 그게 큰 탄도 미사일 안에 세네 발의 작은 탄두를 실어가지고 일정한 거리에 날려서 터뜨리면은 이 세네 개가 각자 정해진 목표로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형화가 중요한 거고 투격하라고 그러는 거는 대량 생산 체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다음 다중화는 거리별로 다 되어 있다는 거고 리엔트리 콜드런칭 이거는 리엔트리는 재진입 그다음 콜드런칭은 그 잠수함에서 쏴 수 있는 잠수함에서 폭발을 해서 미사일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잠수함에서 폭발해서 추진력을 태워서 올라가 버리면 잠수함이 터져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뭐냐면 잠수함에서 물 위까지는 이렇게 떠올립니다. 콜드런칭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면 위로 떠올리고 수면 위에서 이게 점화가 돼서 날아가는 거죠. 지금 뉴스 보시면 그런 게 나올 겁니다. 그런 거고 리엔트리는 대기권 재진입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고체 연료죠. 고체 연료라는 거는 우리가 핵미사일을 쏴면은 보통 우리가 그 나로호 출발하다 보면은 발사 몇 시간 전에 연료를 주입합니다. 냉동을 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미리 연료를 주입을 해놔버리면은 부식이 된답니다. 근데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체 연료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쌀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연료를 주입하면은 최소 빠르면은 30분, 1시간 소요되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서는 준비를 하고 나가서 타격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꺼내와서 바로 쏴버리고 또 숨은 건다는 거죠. 그래서 고체 연료가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다탄도는 아까 말했지만 이게 한 번 올려갖고 많이 쌀 수 있다는 거. 지금 핵무기는 지금 한 추로는 학교마다 다른데 거의 한 180기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답니다. 30년까지는 300개까지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그 우리나라의 아산정책연구가 그 랜더송과 공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추측한 거고. IRBM도 중국 단거리인데 또 얼마 전에 쐈죠. 극초음속. 우리가 미사일이 날라오면은 요격을 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가 하여튼 성주가 있는 사드가 요격 속도가 그 음속 4에서 5라 그러는데 이거 지금 IRBM 극초음속은 얼마 전에 싼 거는 마 10이죠. 그럼 실제로 날아가면 요격이 안 된다는 거죠. 무용지물 방어망이 뚫린다는 거죠. 무용지물은 그쪽으로 이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것도 벤치 기능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쭉 날아가는 게 아니고 날아가다가 또 날아오면은 여기 날아오면은 여기도 있는데 그 디코이라고 이게
가짜라는 거죠. 원래 영국에서 오리 사냥할 때 오리를 잡기 위해서는 날아다니는 오리를 못 잡으니까 호수에 가짜 오리를 막 뛰어난답니다. 뛰어나면은 날아가는 오리가 그 자기 동족인 줄 알고 호수에 내리면은 호수에서 오리를 잡는다는데 물에 뛰어난 오리의 가짜 오리를 디코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가짜 뭐 벤치 기능도 있고 뭐 그런 다기능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전 거는 뭐 감 발레스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흔히 많이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우리가 실제로 가장 걱정해야 될 그런 무기죠. 이 기능이 아까 얘기했던 뭐 불레탄, 비행기가 척해도 입에 불꽃이 확 퍼지는 그래서 날아오는 요객체가 불꽃에 막 돌아가는 거.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뭐 가장 큰 위협 중은 23하고 25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시간상 그냥 간단하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에 그 북한이 정찰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앞으로 한 3개 정도 더 쏘아 올린다 합니다. 이건 왜 3개 더 들어가냐면 우리가 이게 지구가 있다 그러면은 정찰성이라는 게 남에서 북으로 이렇게 계속 똑같은 시간에 이렇게 봅니다. 이게 그러면 3-4개가 왜 필요하냐라면은 이게 간격을 둔다 이렇게. 그러면은 4개만 있어도 2시간마다 차량의 움직임이 이동이 포착이 가능하답니다. 그럼 지금 한 개는 시간 인터벌이 너무 기니까 3-4개면은 우리나라의 주둔병력이라든지 북한 미군의 함정이라든지 부대 인력이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내가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한 3-4개가 필요하는 거죠. 그러면 3-4개만 올라가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2시간마다의 추적이 가능하니까 한 3-4개 정도 더 이렇게 쏜다고 그러고 아까도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7차 남북공동선 보면은 국호를 안 썼죠. 이우락 씨하고 김영주 씨가 그 하면서 상부의 뜻을 받들어 누구 대한민국의 이우락이 쓴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표현했죠. 지금도 뭐 북측 남측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를 많이 탈피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내각 총리도 김덕훈이라는 분인데 예전에 내각에는 보통 어떤 군 출신이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경제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이가 경제를 이렇게 탈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스피노프 정책이라고 이것도 좀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핵무기 됐으니까 기존에 있는 재래식 무기 공장은 민수용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그 트랙터를 트락토로라 그러는데 소련식 발음으로 군수 공장에서 지금 트랙터를 생산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스피노프 정책은 파급 효과, 파생 효과 그런 건데 실제적으로 이게 잘만 되면은 굉장히 일조를 합니다. 지금 독일이 우리가 흔히 하는 뭐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이게 군사의 영향이죠. 그 기술로가 그런 거고 또 윤전기 자체도 예전에 제일 좋은 게 시무사가 요즘은 이게 할자를 안 하지만 제 그 학교 다닐 때는 시문 주거나 이거 하면 뽑아갈 때 대부분 윤전기를 그 일본 거 아니면은 독일 걸 썼죠. 그 정도로 기술이 좋고 또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네비도 군사 스피노프 산물이고 이게 네비도 지금 그것도 GPS도 지금 군사이고 우리가 하는 바바리 코트도 군사물이고 손목시계도 본대의 산물이죠. 쟁사들이 힘드니까 갱사도 야영을 해도 이불을 못 돌아다니고 그냥 이게 코트를 이렇게 입고 다니고 심지어 뭐 파생 상품이나 지금 파생 응원된 것도 있죠. 여성분들이 그 입는 수입물 비키니라 그러는데 실제 비키니는 그게 섬 이름이죠. 그 마샬 군도에 있는 섬 이름인데 이게 1940년부터 50년까지 미국이 이것을 23차례 그 핵폭탄 실험을 그렇게 했습니다. 원주민을 다 쫓아내 그리고 그 당시에서는 그 40년대는 엄청난 충격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실험을 했다는 것 자체가 폭발력을 봤을 때. 그 몇 년 뒤에 프랑스 패션쇼에서 수영복 그 비키니라는 상품을 놓았을 때 그냥 수영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기자들이 비키니라는 거죠. 비키니 섬에서 미국이 핵실험을 하는 것만큼 충격적인 옷이라 그래가지고 비키니라는 데 해가지고 그 섬 이름이 그 옷 이름이 된 거죠. 여담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것도 상황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1조 3항의 내용이 원래는 휴대중 근간에서 항공기가 몸뜨게 돼 있었죠. 고정행기라 그런 거는 날개가 날개만 있는 거. 그거는 20km, 40km 사이에는 이거 휴대중 경계로서 그까지는 몸뜨게 돼 있었고
그다음에 그 회전이 그 프로펠러가 있는 그런 거는 이게 15km 안에는 이게 못 뜨게 돼 있었는데 10km 안에 못 뜨게 돼 있었는데 지금 완전 마음대로 양쪽에 앉아 이렇게 하고 있는 결국 완전 이게 악화되다 보니까 노동신문화 조선중앙통신에서는 문제가 이제 예전에는 전쟁 가능성을 따지는데 지금은 전쟁 가능성을 넘어서서 언제 터질지 시점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해갑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진 것 같다. 그래서 대충 빨리 넘어갔습니다. 근데 실제 이 장은 그냥 평가 전망은 이게 정확한 문자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려 했는데 도저히 답을 내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뭐 그냥 유화된 이야기를 했는데 평가는 2024년을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실체로 다가오는 전쟁 위기가 맞는 것 같고 올해 전망은 이거는 저희 학회에 문정인 교수님이 백낙천 교수님과 문정인 교수님 같은 이렇게 포럼이 있는데 같이 있는데 문정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가장 전망은 악재가 아니라 불확실성이라고. 무서운 거는 이거는 악재는 우리가 원인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불확실성은 뭔지를 모르니까 겁이 더 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정인 교수님 표현을 이렇게 해서 내가 따왔습니다. 올해 가장 큰 위험은 악재가 아니라 불확실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말아야 될 거는 희망이죠. 우리가 늘 정략적으로 옥판을 내서 엉뚱한 결론을 내놓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그냥 생뚱맞은 어느 순간 다가와 있는 북한을 보지 말고 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아, 기네. 많이 오셨네 준비를. 아니 이렇게 하려고는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말이 자꾸 늘어나. 중간에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자꾸 게임이 돼가지고. 지구상에 이게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경험하고 좀 나름의 방식대로 그 전쟁을 기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그 많은 나라들과 다르게 우리는 전쟁을 기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나라들에서는 대부분의 전쟁 기념일을 전쟁이 끝난 날을 전쟁 기념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는 전쟁의 시작일을 전쟁 기념일로 하고 그 이유가 뭐냐? 그 안에는 생각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전쟁이 끝난 날을 기억하는 민족들은 대부분이 평화와 화해를 기다립니다. 그 참상을 보고 나서 내가 이런 걸 겪었구나.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라고 하지만 전쟁의 시작일을 기억하는 처음을 기억하는 민족들은 정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한 건 난 결코 못 잊어. 언젠가는 내가 너한테 되돌려 줄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이 사진을 찾다 보니까 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오늘 이장이 했었던 2차 대전의 상은 중에 하나인 베르겐 벨젠 반 기념관이라 그래가지고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한나 아네토도 이 수용소에 수감이 돼 있었고 우리가 고등학교 배운 안내 일들 안내 프랑크도 여기서 사망을 했습니다. 실제 모둠도 이게 안내 프랑크도 여기 있고 한나 아네토도 여기서 수용 시설에 있었습니다. 그 수용 시설을 마지막에 둘러보고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등받이가 없는 그 의자에 앉아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 다 본다 그럽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전쟁의 처음을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나한테 복수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질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 다 본다 그러거든요. 다 둘러보면서 마지막 코스에 얘기했다고. 근데 전쟁의 처음을 기억하는 민족은 오른쪽의 사진처럼 그렇죠. 우리나라 노래의 가사입니다. 썸뜻하죠. 이게 전쟁의 처음과 시작을 기억하는 민족의 차이점이고 유일하게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쟁이 끝난 날을 기억하는데 우리는 전쟁의 시작을 기억하는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도 북한을 하고 통일학도 했고 사상 이념적으로 누가 올리 만이라고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싸우는 이유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예전에 당신이 네가 나한테 먼저 총을 쏘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는 앞으로는 누가 먼저 총을 쏘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총을 쏴야 되는지를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정쟁이 있었는지 러일, 청일, 6.25까지 남의 싸움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뿐이라는 거죠. 그럼 굳이 우리가 지금 남북간에 이렇게 싸울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 장으로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이걸로 했습니다.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